자정이 넘은 시각, 부산의 어두운 골목. 이른이 넘은 재벌 회장님이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 그녀는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청년이 나타나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제가 손주인 척 할게요. 회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부산 영도구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자갈치 수산시장만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포클레인처럼 움직이는 지게차들, 소리치는 상인들, 바닥을 적시는 바닷물과 비린내. 그 한복판에서 24살 윤태민은 스티로폼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삼치 20상자 더 옮겨. 네, 알겠습니다. 상자 하나에 20kg. 그걸 20개씩 옮기는 게 그의 새벽 일과였지요. 등에 땀이 배어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새벽 7시 하역 일이 끝났습니다. 태민은 시장 구석 수도에서 손을 씻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낡은 125cc 스쿠터. 곳곳에 녹이 슬고 시동도 한 번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게 그의 전 재산이자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부탁한다. 태민은 오토바이 손잡이를 2번 두드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이요. 시동이 덜컹거리며 걸렸습니다. 퀵서비스 콜이 들어왔어요.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서류 배달. 태민은 헬멧을 쓰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의 좁은 골목은 그에게 지도가 필요 없는 길이었어요. 3년간 배달을 하면서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된 것이지요. 난 12시. 태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곳이었어요. 영도구 외진 골목,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동실이 되는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요. 문을 열자 희미한 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침대에 누운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윤소영, 52살. 태민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고운 얼굴이었을 텐데 지금은 병색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위암 3기. 수술이 급한 상황이지만 수술비 8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태민아, 밥은 먹었니? 네, 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 했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조금 전에. 소영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요즘 들어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드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열이 자주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는 날도 있었어요. 태민은 이불을 어머니 턱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어머니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 한편에서 자꾸만 커져갔지요.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태민의 아버지 정현우였어요. 태민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빚을 남기셨다는 것. 그게 전부였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어릴 때 몇 번 물었지만 어머니는 늘 말을 아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싫었으니까요. 태민의 손목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브랜드도 모르는 오래된 시계. 유리에 금이 가 있고 초침이 가끔 멈추기도 했지요.
하지만 태미는 이 시계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윤태민 씨. 차봉수였어요. 55살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체형에 눈은 작고 날카로웠지요. 입술 한쪽에는 늘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봉수 아저씨, 어머니 주무시는데 좀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해서 월세가 들어와. 이번 달도 못 냈잖아. 봉수는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누워있는 소영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 주까지 3개월치 밀린 거 안 내면 나가야 해. 알지? 아저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위에서 월세 안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봉수는 혀를 찼습니다. 딱 일주일. 그 안에 150만 원 안 가져오면 짐 싸. 문이 쾅 닫혔어요. 태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화가 났지만 그보다 무력감이 더 컸어요. 150만 원. 어머니 병원비도 모자란 판에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녁 태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해가 지면 퀵서비스 콜이 줄어들어요. 대신 대리운전 일을 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태미는 오토바이만 있었습니다. 밤에는 치킨집 배달을 하기로 했어요. 건당 3,000원. 하루에 20건을 뛰면 6만 원이었지요. 밤 10시 15건을 마쳤습니다. 태미는 광안리 해변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잠시 숨을 돌렸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수평선 위로 달빛이 흩어지고 있었지요. 아버지. 태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 꼭 살릴 수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가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도대교를 건너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울려왔지요. 저기다. 놓치지 마. 할머니, 어디 도망가려고. 태미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머리카락의 노부인이 비틀거리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거리를 좁히고 있었지요. 노부인이 휘청거렸어요.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남자들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지요. 하하. 노부인의 거친 숨소리가 태민의 귓가에 닿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해. 경찰에 전화해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손목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지. 태민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노부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4해를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 하지만 그녀와 태민 사이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 인연이 흐르고 있었지요. 태민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안 돼. 남자가 셋이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노부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이제 불과 몇 미터 앞이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남자들과의 거리는 10여 미터. 시간이 없었지요. 태민은 순간적으로 노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읍!
노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공포가 스쳤지요. 하지만 태미는 재빨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제가 손주인 척 할 테니까 맞춰주세요. 노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를 이해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미는 손을 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들이 도착했어요. 거기서 태미는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에게 놀란 것처럼요. 뭐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 할머니 우리가 찾던 사람이야. 비켜.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미는 능청스럽게 노부인의 팔짱을 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버지가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노부인이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금세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네. 에이, 또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혼나실 줄 아세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손주라고. 손주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들끼리 눈빛을 교환했어요. 태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들, 혹시 저희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요즘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치매? 네, 그래서 제가 맨날 따라다녀요. 오늘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또 나가셨네. 죄송합니다. 혹시 뭔가 실례라도 했으면. 태미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순박한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남자들의 표정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야, 어떻게 해? 일단 확인해 봐야지. 근데 손주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순간 태민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타세요. 그는 노부인을 재빨리 오토바이 뒤에 태웠어요. 시동은 이미 걸려 있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지요. 야, 저놈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민의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골목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배달을 한 태민에게는 손바닥 같은 곳이었지요. 좁은 골목 계단길, 주차된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어요. 노부인은 그의 등에 매달려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10여 분을 달렸을까요? 태민은 영도구 언덕 위 한적한 곳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추격자들은 완전히 따돌린 것 같았어요. 하하. 노부인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태민도 헬멧을 벗고 숨을 골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노부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그건. 노부인이 말끝을 흐렸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태민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배달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일단 이거 드세요. 진정되시면 그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노부인이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어딘가 그리움 같은 것이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집에 바래다 드릴게요. 태민의 물음에 노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는 갈 수 없어요. 네. 저 사람들이 집 주소를 알아요. 가면 또 잡혀요. 태민은 난감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었지만 노부인의 표정이 그것조차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안 돼요. 경찰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요. 태민은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비에 젖은 옷 사이로 고급스러운 천의 질감이 보였고
손가락에는 작지만 영롱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거지?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부산에 왔어요. 회사요? 해운 쪽 일을 해요. 부산항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 JM그룹은 해운과 물류로 성장한 기업이었어요. 부산항은 회사의 핵심 거점이었지요. 명자는 신규 항만 계약건으로 직접 부산을 찾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중요한 일은 직접 챙기는 성격이었거든요. 미팅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타났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막더니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운전기사가 막아주는 사이에 겨우 도망쳤는데 그 뒤로는 정신없이 뛰었어요. 낯선 부산 골목을 헤매다가 결국 이 청년을 만난 것이었지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요. 명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야.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 태미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이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겠어요? 네. 누추하지만 하룻밤 피하실 순 있을 거예요. 내일 날 밝으면 그때 생각해봐요. 노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네. 어차피 이 시간에 갈 데도 없잖아요. 태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노부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옥탑방 문이 열렸습니다.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잠은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이 불을 켰어요. 3평 남짓한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그리고 침대에 누운 여인. 노부인 정명자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분은 제 어머니예요. 많이 편찮으세요. 소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열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지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병이신가요? 위암이요. 3기요. 수술해야 하는데 아직 돈을 못 모았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야. 명자의 시선이 방 안을 둘러보다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명자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어딘가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명자는 애써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민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목에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시계. 25년 전 아들의 25번째 생일에 선물한 시계와 똑같았어요. 맞춤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 설마 정말 설마. 명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저쪽에서 잘게요. 태민이 낡은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저야 바닥에서 자는 거 익숙해요. 명자는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어요. 그 눈빛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산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희망이 조금씩 눈을 뜨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민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명자를 위해 컵라면과 물을 테이블에 올려두고요. 제가 일 끝나면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고마워, 정말. 태민이 나간 뒤 명자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정돈된 방이었어요. 곳곳에 청년의 성실함이 묻어났지요. 명자의 시선이 다시 결혼 사진에 멈췄습니다. 저 남자 정말 현우가 아닐까? 25년 전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명자는 반대했고 결국 의절했지요. 그 후로 아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수소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도 전에 아들은 떠났어요. 그게 명자의 평생 한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태민 씨. 차봉수였어요. 아침부터 찾아온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할머니는 또 누구야? 명자가 일어섰어요. 손님이에요. 손님? 이 집에 무슨 손님이 그건 됐고. 태민이한테 전해. 이번 주 안에 150만 원 안 내면 진짜로 내쫓을 거라고. 봉수의 눈이 명자를 훑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품위가 있었지요. 할머니, 혹시 돈 있어요? 있으면 태민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지. 봉수가 떠난 뒤 명자는 오랫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밝히는 속물이야. 명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저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녁 태민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없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저분이 내 아버지니? 태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네.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이름이 뭐였니? 정현우요. 아버지 성은 정씨였어요. 제가 어머니 성을 따랐거든요. 명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우.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5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버지 유품이에요. 이것밖에 안 남겼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야, 정말 현우야. 이 아이가 내 손자란 말이야? 할머니, 왜 우세요? 태민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노부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아니야. 그냥 내 아버지 이야기가 슬퍼서. 명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 아이에게 할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현우의 아들이야. 내 손주야. 25년 만에 찾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태민이 바닥에 누워 잠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소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차봉수는 오랫동안 TV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JM그룹 정명자 회장 실종 나흘째, 그룹 측 제보 사례금 공지.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지요. JM그룹 측은 정명자 회장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유력한 제보에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의 건강 문제로 휴식 중이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에 정명자 회장의 사진이 떴어요.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어젯밤 태민의 방에서 본 할머니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고급스러운 분위기, 숨길 수 없는 품위. 세상에. 봉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하단에 JM그룹 대표 번호가 떠 있었어요. 사례금이 얼마일까? 봉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면 엄청나겠지? 양심이 찔렸어요. 태민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욕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야 뭐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결국 욕심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봉수는 휴대폰을 들고 JM그룹 대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JM그룹입니다. 아, 네. 저기 뉴스에서 정명자 회장님 찾는다고 해서요. 제보하려고 전화했는데. 잠시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제보 관련해서 전화 주셨다고요? 목소리의 주인은 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회장 관련 제보는 모두 자신에게 오도록 해놓은 것이지요. 네, 저 정명자 회장님 어디 계신지 알 것 같아서요. 정말이요? 어디 계신데요? 우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급하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부산 영도구 쪽 옥탑방이요. 주소 알려드릴까요? 부산? 거기 왜 계신 거죠?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젊은 녀석 집에 숨어 계시던데. 우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장님 조카예요. 직접 모시러 갈게요. 사례금은 확실히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진짜요? 얼마나? 충분히 드릴게요. 대신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봉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밤에 오시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끊은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하지만 이 방도 곧 남의 것이 될 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0억. 도박으로 진 빚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기분을 잊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를수록 더 걸었고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채권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뒷골목을 주무르는 자들이었지요. 이미 2번이나 경고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딱 한 달만 더 주세요.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어요. 한 달? 좋아. 근데 한 달 뒤에 없으면 그때는 진짜야. 그 한 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JM그룹 회장인 큰어머니에게 매달려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횡령으로 잘린 자신을 도와줄 리 없었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큰어머니 재산을 빼앗는 것. 어차피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치매라도 왔다고 하면 서류 몇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터였지요. 부산이라. 우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직접 가야겠군. 그는 전화기를 들어 부하들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봉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태민아. 근데 사례금은 사례금이야. 그날 저녁 태민은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문 잠그고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명자는 태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사이에 정이 들어버린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정이 아니었어요. 피였지요. 현우의 아들. 명자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속 남자가 아들이고 손목시계가 자신이 선물한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증거 없이 말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명자는 침대에 누운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였어요.
25년 전 아들이 선택한 여자. 그때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옥탑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명자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지요. 정우진.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길? 우진이 고개를 들어 옥탑방을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지요. 명자는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도망가야 해. 하지만 침대에 누운 소영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고열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고 갈 수 없었지요. 쿵, 쿵, 쿵.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지요. 명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큰어머니, 문 여세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 우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여시면 저희가 열게요. 쾅! 문이 발에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우진이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어요. 아이고, 큰어머니. 이런 데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잖아요. 우진아, 뭐 하는 짓이니? 뭐 하긴요. 큰어머니 모시러 왔죠. 우진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 3평 남짓한 공간. 그의 얼굴에 조소가 스쳤어요. JM그룹 회장님이 이런 데 숨어 계셨어요? 완전 드라마네. 난 안 가. 내 말 안 들어. 큰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서류 몇 장에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사시라고요. 명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노리는 거잖아. 횡령해서 잘린 주제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하죠. 저도 사정이 있어요. 빚이 좀 있거든요. 그게 내 문제야? 아니죠. 큰어머니 문제예요. 제가 만약 후계자였다면 그런 빚이 없었을 테니까. 우진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남자들이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태민이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지요. 배달이 일찍 끝났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방 안 상황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를 애워싼 남자들, 그리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 할머니. 태민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주먹이 태민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태민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려 했지요. 다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태민아, 그만둬요. 명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민은 몸을 웅크리며 맞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가가 부어올랐지요. 그만하라고. 명자가 우진에게 매달렸어요. 이 아이는 상관없어. 그냥 날 도와준 것뿐이야. 상관없다고요? 우진이 손을 들어 폭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민에게 다가갔어요. 큰어머니, 이 녀석이 누군데 이렇게 걱정하세요? 우진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우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현우 삼촌 아니에요?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이 녀석이 현우 삼촌 아들이에요? 큰어머니 숨겨둔 손자.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하, 대박이네. 우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손자 찾았다고 유산 다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아이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태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자. 현우 삼촌? 무슨 소리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위험했습니다. 자, 큰어머니. 상황 정리할게요. 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이양 동의서였어요. 여기 사인하시면 다 끝나요. 이 녀석도 안 다치고 큰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안 해. 안 하시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하나가 태민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어요. 이 녀석이 더 다칠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고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손주야. 이제야 찾았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명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인할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 안 돼요. 태민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닥쳐. 남자가 태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진이 서류와 펜을 명자 앞에 내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큰어머니.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서류 위로 손이 움직였지요. 그 순간, 어머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어요. 소영이었습니다. 며칠째 혼수 상태였던 소영이 눈을 떴지요. 흐릿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명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명자의 펜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소영의 희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진도 그의 부하들도 명자도 태민도 모두 침대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린 몸이었으니까요.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서류도, 펜도, 우진도 잊은 채로요. 소영아, 내가 날 알아보는 거니? 어떻게 있겠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 씨가 가끔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진이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상황이.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명자는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잡는 며느리의 손이었지요. 소영아, 미안해. 그때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 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 명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언젠가 꼭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다고요. 자기가 먼저 떠나서 죄송하다고. 방 안에 흐느낌이 퍼졌습니다. 태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친할머니? 아버지가 재벌가 아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것뿐이었지요. 어머니. 태민이 낮게 불렀습니다. 소영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태민아, 미안해. 엄마가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야, 잠깐.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가족 상봉하는 거야? 내 볼 일은? 우진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다시 태민에게 다가갔어요. 어쨌든 서류에 사인 받아야지. 큰어머니 감동적인 건 알겠는데 일 먼저 끝내죠.
하지만 명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진아. 네. 내가 내 조카인 건 맞아. 하지만 이 아이는. 명자가 태민을 바라보았어요. 내 친손자야. 내가 25년 동안 찾던 아이야. 태민은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태민아. 명자가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내 아버지 정현우는 내 아들이야. 25년 전에 집을 나갔지. 내가 반대했거든. 왜요? 내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그때 나는 바보였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 돈이고 집안이고 다 소용없다는 걸.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태민의 손목에서 낡은 시계가 빛났습니다. 명자가 그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계 내가 현우 25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야. 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야. 확인해봐.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풀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어요. 오래되어 희미했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우에게 엄마가.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 그게 증거야. 명자가 태민의 손을 잡았어요. 태민아, 넌 내 손주가 맞아. 내가 25년 동안 찾던 가족이야.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야? 갑자기 손자가 나타나. 사실이야, 우진아. 그리고 넌. 명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횡령에 협박에 폭행까지.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증거 있어요? 여기 다 녹화되고 있을 거야. 명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외벽에 CCTV가 달려 있었어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이지요. 철수해. 우진이 외쳤습니다. 부하들이 우왕좌왕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미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우진과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태민이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차봉수였습니다. 저예요. 봉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금 받으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오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바로 신고했어요. 생각보다 험악해 보여서요. 봉수가 태민을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민아, 미안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큰일 낼 뻔했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저씨가 신고한 거예요? 응.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명자가 봉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제보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명자가 봉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마지막에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소영은 응급실로, 태민은 외래 진료실로 갔어요. 명자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밤을 새웠지요. 할머니 좀 쉬세요. 괜찮아.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민은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응.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당연하지. 명자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를 것 없어.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영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열도 내렸다고 했지요. 태민은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태민아. 소영이 힘없이 웃었어요. 엄마가 다 말해줄게. 소영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에 정현우를 만났다는 것. 재벌가 도련님과 가난한 여학생의 사랑이었다는 것. 현우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 아버지가 그랬어요? 응. 현우 씨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집안에서 의절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힘들어할까봐, 괜히 재벌가 손자라는 걸 알면 더 힘들어질까봐. 소영이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할머니랑 잘 지내렴. 그분도 많이 외로우셨을 거야. 병실 문 밖에서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소영의 말이 들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날 용서해 주는구나. 명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아, 어머니, 고마워. 현우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소영이 울었습니다. 명자도 울었어요. 태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태민의 마음 한편에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의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배치되었고 수술 성공률도 높아졌지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뭘. 며느리 수술인데 당연한 거지. 명자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태민아. 네. 나 이제 우리 손주라고 불러도 돼?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명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짜 손주로 시작한 인연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태민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명자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태민은 여전히 배달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야, 이제 그만해도 돼. 할머니가 다 해줄 테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은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 고집이 누구를 닮은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태민은 병실 창가에 서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요. 태민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가난한 배달부였어요. 어머니 수술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알게 됐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꿈인 것 같아요. 명자가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뭘? 그때 아버지를 반대하신 거요. 만약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태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궁금한 것뿐이었지요.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후회하지. 매일 했어.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맨날 그 생각뿐이었어. 돈이 뭐라고, 집안이 뭐라고.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했어. 할머니. 근데 이제는 달라. 너희한테 못해준 거 이제부터 다 해줄 거야. 늦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태미는 아무 말 없이 명자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할머니였어요.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원망 안 해요. 진짜예요.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해줘서. 병실 안에서 소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영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이었어요. 태민과 명자는 수술실 앞 복도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지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가 태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내가 포기 안 해서 어머니가 살았어. 태민은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무섭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자는 묵묵히 손주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병원 복도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어요.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선선했지요. 영도대교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윤태민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1년 전 이 다리를 건너다가 운명이 바뀌었지요. 어두운 골목에서 쫓기던 할머니를 만났고 가짜 손주 행세를 했고 그게 진짜가 되었습니다.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구나. 태민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이제는 그 시계에 담긴 사연을 다 알고 있었지요. 소영은 위암 3기라는 진단이 무색하게,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최선의 치료. 명자가 모든 것을 지원했지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명자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25년 전에는 며느리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영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현우를 보내고 너희도 못 찾고 나 혼자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명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 포옹 안에서 녹아내렸지요. 정우진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협박, 폭행, 감금미수.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재판 결과 징역 7년이 선고되었지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태민이 물었을 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그건 그의 몫이야.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로 여기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 안 미우세요? 처음엔 미웠지. 근데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 돈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친 거잖아. 명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민아, 돈은 중요해. 없으면 힘들거든.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가족. 그리고 사람의 마음.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차봉수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도움으로 영도구에 작은 편의점을 열었어요. 처음에 태민은 반대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이 저희 신고했잖아요. 알아. 근데 마지막에 경찰도 불렀잖아. 그래도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야. 명자의 말에 태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봉수는 편의점을 열고 나서 매달 태민을 찾아왔습니다. 태민아, 이거 가져가. 유통기한 임박이라 못 팔아. 아저씨, 맨날 이러시면. 받아.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봉수의 눈에는 늘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태민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명자는 그에게 JM그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그럼 뭘 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 네. 사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고 싶어요. 명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해. 뭐든 지원해 줄게. 할머니,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야, 손주한테 이것도 못 해주면 할머니가 뭐야? 그 말에 태민도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요. 태민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였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명자가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태민은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주는 건데. 그래도요. 그래야 제가 떳떳하잖아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지만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도 그랬어. 고집이 세서. 아버지요? 응. 재벌 아들이었는데 맨날 아르바이트만 했어. 내가 용돈 주면 안 받고. 태민은 웃었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 닮은 거네요. 그래. 많이 닮았어. 명자가 태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5년 전 떠나보낸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가을의 어느 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자의 집,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명자, 소영, 태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지요. 자, 다 먹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명자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수 만든 불고기와 잡채였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하세요? 놀랐지? 나도 할 줄 알아. 현우가 어릴 때 맨날 해줬거든. 소영이 웃었습니다. 태민도 웃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거실을 감쌌지요. 할머니. 응. 감사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뭘? 그냥 다요. 어머니 수술시켜주시고 저 학교 보내주시고 그리고 태민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족이 돼주셔서요.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지요. 바보야. 원래 가족인데 뭘. 저녁 식사 후 태민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바다 위에 비쳤지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25년의 세월을 담은 물건. 아버지. 태민은 낮게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찾았어요. 어머니도 건강해지셨고요. 아버지가 원하던 거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인 것처럼. 저도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용감하게. 명자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요. 바람 쐬고 있었어요. 명자가 태민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아. 네. 1년 전 그날 밤 내가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평생 외롭게 살다 갔을 거야.
가족도 못 찾고 후회만 하면서. 할머니. 근데 넌 나타났어. 모르는 할머니한테 손주인 척 하세요라고 했지. 명자가 웃었어요. 그게 진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태민도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명자가 태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겨.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다시 모였어요. 소영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명자가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태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족. 1년 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응. 저 나중에 JM그룹 들어갈게요.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공부 다 끝내고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갈게요. 그래야 아버지한테도 떳떳하잖아요. 명자는 한참 동안 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기다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민은 잠든 어머니와 미소 짓는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짜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손이 빛나는 미래를 함께 걸어가게 되었지요. 이것이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부산의 밤은 깊어가고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